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너무 보잘것없이 보여서 도구를 피한 고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남 양산 금조총 이야기인데요. 이 고분은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발굴에 혈안이 돼 있던 일본인들의 눈조차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조총에서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막힌 발굴 스토리가 숨어있는지 헌재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영남 지역 가야고분 발굴에 집착했다. 이거는 꽤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 그 4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2세기 정도 가량의 한반도 남부에 경영했다는 임나 일본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영남 지역에 존재했다라고 강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옳았구나 싶은 거죠. 그것만 우리가 증명하면. 그래서 1910년대에 그 영남 지역 가야고분을 조사했던 도쿄대 네. 교수가 있어요. 구로이타 가츠미가 조사를 앞두고 뭐라 그랬냐면 일본의 조선 병합은 임나 일본부가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이참에 반드시 그 임나 일본부의 증거를 영남의 가야고분에서 찾아낼 것이다. 라고 아주 강변했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세등등했는데 네.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구로이타가 막상 임나 일본부라고 해서 고분을 조사를 해보면 모두 보니까 조선풍이더라, 신라풍이던가 그렇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 맛만 다시고 물러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임나 일본부를 식민지를 찾으려고 헛심을 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포기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럼 포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어딘가가 있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할 금조총은 너무 허름해서 도굴이든 발굴이든 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 학자들이 조사한 고분이 바로 오늘 소개할 금조총보다 20m 정도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네. 고분이 그건 좀 컸죠. 그래서 이제 그 1920년 11월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금동관, 금동관모, 그다음에 금동신발과 같은 그런 금동유물, 그리고 금은 동제 팔찌,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관모, 관장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89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나 이 금동관은 그보다 10개월 뒤에 1921년 9월에 사상 처음으로 발굴된 금관 있잖아요. 금관 쪽에서 나온 금관. 아까 그건 금동관이고 그것처럼 마치 그 쌍둥이처럼 유사하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이제 10개월 뒤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 금관초의 금관이 좀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납작해서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요거는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 양산에 있는 걸 금동관을 보고서 요 금관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 펼쳐졌죠. 굉장히 보잘것없이 썼는데 그 안에 뭐라 그럴까요? 묘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게 무너지지 그렇죠.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거 이제 그 부부청은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발굴한 거고 금조총 얘기가 이제 보잘것없었다는 건데 어쨌든 이 생산지가 경주였다라는 얘기가 돼서 이게 양산고분,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가야가 아니라 신라의 지방 세력이다. 그러니까 무슨 임나 일본부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증거가 된 거고 그 고분이 부부 합작묘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양산 부부총이다라는 이름이 붙었고, 근데 일제가 그 부부총 유물을 그 489점이라 그랬는데 그걸 다 몽땅 일본으로 반출했고, 그것이 1965년에 한일 수교 때 그 반환된 문화재 목록이 있는데 1432점에 돌아왔거든요. 거기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연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방송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달라고 했으면 요건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갖고 올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이제 목록에는 원래 우리가 달라 그랬었는데 일본에서 요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전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체를 그 우리 정부에서 그걸 다 허용을 해주면서 한일 그 협정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돈 받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해주면서 이제 구구절절 우리 정부가 오히려 우리가 명분을 오히려 만들어줬다. 만들어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금동관은 많아. 금관까지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금동관은 그냥 줘도 이런 식이었던 그 이유를 만들어갖고 막
부끄럽네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 갖고 와야 되는 유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갖고 와야 되고 그거는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그 부부청 유물이 출토된 양산 북정리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신길이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근데 이 1990년대 들어와서 양산 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나서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그 이제 조합을 세워가지고 그 택지를 좀 만들자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미 훼손된 그 사적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좀 풀어달라라고 이제 민원을 강하게 제기해서 결국 이 민원이 받아들여지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구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이미 일단 해가지고 네. 뭔가 유구와 유물이 없으면 풀어주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1990년 4월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발굴단에서 보니까 대충 다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참에 이제 부부청까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서남쪽으로 한 20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이렇게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 뭔가 이게 좀 신경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무지보단 같긴 한데 주변에 보니까 근대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민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돌무더기가 민묘를 만들면서 나온 돌을 쌓아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돌무더기가 있기는 했는데 네. 옆에 이렇게 뭐 무덤 조성하면서 네. 나온 돌덩이를 그냥 이렇게 한 규퉁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돌무더기 뒤쪽에 보면 민묘 축대가 그 사진에도 나오는데 축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좀 찜찜한 거예요. 발굴단 입장에서 보면 네. 그냥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경 쓰여서 동아대 박물관이 조사를 맡았었는데 예. 발굴단장이 박물관 조교 한 사람한테 그건 네가 좀 한번 해봐. 그래 조기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한번 그랬는데 이제 보통 보면 조교가 뭐든지 한다 그래갖고 뭐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조교 보고 시키라고 농담처럼 했는데 옛날에는 뭐 그때 아니 조교는 의욕이 넘치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 정도 위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그 금조청 유물은 중장비 삼날에 찍혀서 그냥 아파트로 이제 됐겠죠. 사라질 운명이었는데 예. 뭐 다른 조사원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예. 혼자 이제 그럴듯하게 뭔가 있을 만한 데를 가서 예. 뒤지고 이제 저쪽으로 가고 예. 떼학볕 아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나름대로 조교가 회고를 하는 거에 보면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삭과 호미질과 곡괭이질을 했는데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파내려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무더기 서쪽 끝에서 무덤 돌방에 모서리가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속지 유물이 보여서 흙을 파냈더니 매끈매끈한 은재 허리띠 조각이 눈에 들어왔는데 뭐 딱지 같은 느낌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것이 경주의 왕릉급 무덤에서나 보이는 유물이어서 굉장히 그때부터 손끝이 떨렸다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대나무 끝에 이렇게 흙이 튕겨져 나가면서 예. 딱 보니까 노란 황금빛의 그런 원형체가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금동관이면서 또 그 금제 귀걸이를 했다는 거죠. 조교가 환호성 지르면서 나는 바로 박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낙 귀한 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묘로 주장하려고 둔 그런 뭐 돌무더기 아니야라고 치부했던 그래서 아무도 눈길을 안 줬고 도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인의 눈길도 피했던 그렇죠. 그런 신라 예. 지방 세력의 고분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 고분 역시도 20m 위에 도굴된 부부청처럼 돌로 무덤방을 만든 뒤에 한쪽을 터가지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무덤 구조거든요. 그럼 많이 무너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규모가 있는 무덤이었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로 봉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무덤 구조가 좀 장단점 있는 게 뭐냐면 무덤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굴꾼이 들어가 버리면 끝장이에요. 다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돌이 없이 발견되면 모든 유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돌무지 덧날 무덤하고 다른 거예요. 신라 고분은 그거는 확 무너져 버린 무너져가지고 거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장단점이. 방이 아예 살아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온전한 형태의 유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고요. 네, 고분 자체는 석실, 그러니까 무덤방이 길이가 한 3m 정도, 280cm 정도 되고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거네요. 소규모죠. 예. 근데 그 속에 든 유물의 수준 상태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는데 금제 3다리가 한 쌍이 있고 출자 형태인 금동관 신라제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금제 굵은 고리 귀걸이 2쌍 4점이죠. 그리고 뭐 영락이라든가 달개라든가 금제 팔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눈에 띄었고 청동제 자루솥, 은제 허리띠 장식, 은제 칼집,
철제 가위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됐는데 네. 이 확인된 24건 159점의 유물 중에서 세 다리라든가 귀걸이 두 쌍 4점이라든가 팔찌, 자루솥, 은재, 허리띠 6건이 보물로 일괄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근데 뭐 귀걸이나 이런 건 나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네. 세 달이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조총이라고 이름 짓는 그 이유인데 네. 거기 그 이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시그니처가 바로 이 황금제 세 다리였습니다. 이 세 다리가 길이가 한 뭐 3cm도 안 돼요. 그리고 발가락 길이는 0.6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하네요. 굉장히 예. 작은 금제 유물인데 예. 이런 세 다리 유물이 황금제 특히나 이 고분에서 처음 출토가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고분에 금조총이다라고 이름을 했죠. 근데 이거 금조총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금조족이라고 조족총이 조족총. 조족총.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개 그 고분 명칭은 전문가들, 자문위원들이 보고 붙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조족총 하면 좀 이름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 뭐 우리 황금새 고분이라 고분에서 뭐 금조총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름을 두고서 일본 학계에서는 또 농담을 건 게 뭐냐면 네. 모기한 고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무슨 그 이렇게 유물이 나왔는데 모기한 고분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데 왜 모기한 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긴조라 그래서 금조라고 하는데 그 발음을 긴조라고 하는데 예. 그 모기양 상표 이름이 그렇다고 아. 되게 오래된 상표 이름이랍니다. 예, 예. 일본판 에프켈러 같은 그런 상표 이름인데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굉장히 오래된 살충제 회사 상표 이름이 바로 이제 긴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조총 명칭을 두고서 일본에서는 뭐 모기한 고분이 발견된 거야라고 이제 우리 학계한테 이제 농담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주고받았다. 나쁜 의미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새 다리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금으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귀하게 잘 만든 형태였을 새 형태가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왜 다리만 나와요? 그러게요. 몸통도 그냥 아예 황금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황금 세 다리 보면은 학다리처럼 중간이 앞으로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어져서 발가락이 4개 벌어진 형태로 해서 끝으로 가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리 위를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구멍이 뚫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뭔가 새 몸통과 금제 다리를 연결한 것 같은데 새 몸통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은 아마도 나무와 같이 좀 썩는 그런 그 재질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렇게 만들 거면 차라리 그냥 황금으로 다 만드는 게 그러게요. 낫지. 그걸 굳이 그 조그마한 거를 윗부분은 나무로 만들고 밑에는 다리는 황금으로 만든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누구도 모르죠. 왜 그랬는지는 네. 누구도 모르는데 네. 뭔가 보면은 우리도 그 호족반이라 그래갖고 그 호랑이 다리처럼 된 그런 다리를 만든 그런 소반 같은 예, 밥상 같은 그런 예. 느낌도 있고 개다리도 만들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그런 반찬 그릇이나 뭐 이런 거 소반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긴 그럴 수도 하지만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나무 몸통 같은데 순금제 새를 붙인 그런 새 형상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왜 몸통 따로 다리 따로 그렇게 재질을 달리했는지는 사실은 그렇죠. 알 수는 없습니다. 글쎄 그때 기술은 충분히 가능은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뭔가 말이죠. 다른 네.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그런데 왜 죽은 사자의 무덤 안에 새를 조형물을 넣었을까요? 이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인데 그 중국 사서죠. 그 삼국지 위서동의전 변진조를 보면 변진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큰 새 깃털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죽은 자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거든요. 이 새라는 동물이 어쨌든 간에 하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연결해 주는 신령스러운 매개 제적 영물로 여겨졌다라는 네. 거지 예전부터. 그래서 예. 뭐 금동 대학로를 보면 천계라 그래서 하기도 하고 봉황이라고 하는 그런 또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금조총 출도 세 다리도 무덤 주인공의 영혼을 뭔가 하늘 세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극락조로 인식이 된 게 아닌가. 영혼을 하늘로 데려다주는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존재처럼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고개가 생각이 끄덕여지는데요. 근데 금조총에서 금동관이 출토됐다고 네.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경주에서 만든 겁니까? 경주산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머리 네. 쪽에서 확인됐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뭇가지 형태라서 날출자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사선뿔 모양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금동관은 전형적인 신라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관청 금관이라든가 서봉청 금관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이 20m 떨어져 있는 부부청 금동관 예. 그게 5세기 말에 이제 이
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차가 한 3, 40년 정도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양식은 똑같습니다. 시기차가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신라 중앙정부가 양산 지역의 최고 실력자한테 내린 하사품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요? 이를테면 이거죠. 신라왕이 야 내가 이 금동관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당신이 양산 지역을 좀 잘 관리해 달라라는 그런 지역 수장한테 내려준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왕이 뭐 계승식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네. 약간 지역의 토 내가 그렇죠. 인정해 줄게 네. 뭐 이렇게 하는 뭐 증표 같은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금조총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신라 3대 명품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유물은 이 중심고리에 이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 보면 금 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한 금지 귀걸이가 있어요. 근데 이 귀걸이에 알알이 붙여놓은 수천 개의 금 알갱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대 신라 장인들의 집중력, 끈기에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예. 지름이 그 알갱이 지름이 0.6에서 1.2mm 정도 사이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를 수천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력, 집중력이 뛰어났나라는 거고 그 뛰어난 또 디자인 감각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조총 출토 금 알갱이 장식 귀걸이 이거는 경주의 보문동 출토품 그리고 황호동 출토품이 있거든요. 그거와 함께 신라 3대 명품 귀걸이로 꼽힙니다. 이건 보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한데요. 이 그렇습니다. 작은 금을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드는가도 궁금하고 이걸 그 작은 귀걸이에다 어떻게 붙여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 그 시대 그 어떤 그 귀걸이들을 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백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보면 굉장히 이거는 정말 지금도 재현하기가 쉽지 그럴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대 명품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 그 시대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알 수 있는 것 또 같다는 하나의 이제 생각이 유물 중에는 드는데요. 이제 예. 이 보니까 이 시신 이 무덤 속에 흩뿌려져 있는 그런 유물이 있었어요. 구슬이 있었는데 구슬이 쉬운 두 개가 나오고 네. 상간 구슬이 한 개 나오고 구분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목걸이 아니야라고 해서 지금도 목걸이로 재현이 돼서 사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이렇게 해체를 못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그거는 목걸이가 아니라 뭔가 이 주인공의 옷에 그 장식으로 장식했던 그런 장신구 혹은 주인공을 덮었던 이불 같은데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매달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흩어져 가능하다.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지를 보면은 위서 동의전에 보면 그들은 구슬을 보배로 삼고 이 구슬을 옷에 장식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목걸이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했는데 이렇게 껴놨어요. 예, 그거를 다시 해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사진 보면 다 목걸이로 훼손될 수 있으니까 다시 그렇습니다. 예. 해체해버리면은 나중에 역사 기록을 바꿔도 그건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고분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여성으로 추정되는 것이 팔찌를 보면은요. 안쪽 지름이 6.5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성 조사원들 이렇게 팔목에 이렇게 맞춰보니까 어림도 없었고 네. 여성 조사원 팔목에 겨우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뭐 청동제 자루솥, 뭐 음식을 뭐 용기죠. 그거 그다음에 가위, 은장도와 같은 그런 작은 칼 이런 용도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남성 무덤에서 보이는 무기라든가 갑옷 이런 무기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갖춤새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 무덤은 여성이구나 주인공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굉장히 지체 높은 여성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무덤 조성은 그렇게 조금 초라하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라제 금동관 이거는 당대 최고 명품 귀걸이와 함께 팔찌, 그다음에 허리띠를 장착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높은 신분의 여인이 왜 양산 지역 실력자들의 무덤이 모인 그런 북정리, 그다음에 신길이 고분군 중에서도 부부청은 위에 있는데 가장 초라한 그 밑에 이렇게 뭐 묻혀 있을까? 그리고 1400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그 고분의 존재를 몰랐을 만큼 그렇게 초라하게 운둔하는 그런 스타일로 묻혀 있을까? 그건 지금도 수수께끼죠. 근데 바로 위에 부부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부부총의 그 무덤 주인들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부총은 아까 얘기했던 금조총보다 한 20m 위에 있는데 그 이 양지 바른 곳에 있죠. 예. 길이가 한 5.4m가 되고 너비가 2.2m가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눈에 확 눈에 띄었겠는데요. 확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부총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사실은 사료가 없어요. 다만 이 부부총과 관련해서는 설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양산이라는 지역이
신라의 충신인 박재상 그리고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서연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재상은 뭐 아시다시피 그 고구려와 외에 이제 인질로가 있던 눌지왕의 두 동생을 구한 다음에 장렬하게 순국한 그런 충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김서연은 그 아들 김유신이 삼한 통일의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예, 되게 예.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면 부부총 주인공이 박재상이나 김서연일 수 있다. 다만 이 부부청의 연대가 5세기 말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박재상은 4말 5초의 인물이고 김서연은 6말 7초이기 때문에 연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예. 그러면 그들 가문의 후예이거나 그 김서연의 경우는 또 조상 박재상의 경우는 뭐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 가문의 줄기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럼 금조총의 주인도 혹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금조총은 부부총보다 한 30년 늦게 조성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온갖 호사를 부른 부부총 바로 밑에 혹여 누가 보면 안 된다는 듯이 초라한 무덤에 묻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외양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만들어 놓고 정작 내부에는 경주산 명품을 그렇게 아낌없이 넣어서 죽은 여인의 넋을 위로해 준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수깊게 나오는데 예.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거죠. 이 금조총 여인이 부부총에 묻힌 어떤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닐까. 30여 년 뒤에 죽은 남편의 후처와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뭐 해석도 있고 어떤 경우든 간에 경제에 지쳐 높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여인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사연 때문에 이 초라한 무덤에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 아니겠느냐라는 되게 그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덤 조성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했는지는 발굴을 통해 가지고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석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봉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되 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석실이 예를 들면 한 3m가 되면 예를 들면 봉분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봉분도 안 남아 있고 돌무더미만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석실도 좀 작은 편이고. 네, 작은 편이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약간 좀. 네, 그리고 이 구석탱이 같은 이렇게 맨 앞에 옆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양지 바른 곳이 아니다, 음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렇게 또 뉘앙스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청취자분께서도 60740님이 이거 금조총 보려면 어디 가야 하죠? 양산 시립박물관 보셨어요? 가는데요. 네. 지금 12월 7일까지 그 10주년 기념행사, 그 박물관 개관 10주년 됐나 봐요. 예. 거기 금조총 이야기 특별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물보다도 국내에서 유일무이하다는 그 금제 세 다리 되게 작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0740님 그 지금 집이 부산인데 애들이랑 보러 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양산 시립박물관 가시면은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되게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인 것 같아서 금조총에 대해서 관심이 저도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진다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김서영의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입니다. 의식의 수면 아래 깊이 가라앉은 무의식의 꿈과 감정까지도 소중한 자기의 일부로 보살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안의 최고의 가능성, 즉 융이 말하는 자기 안의 위대한 신화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계의 기적을 일상 가장 가까이서 증명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불가사의함, 바로 그것이 미지의 영역인 실제계입니다. 약속을 끝내 지켜내는 사랑, 한 번 스쳤을 뿐인데 평생 힘이 되는 사랑,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 바로 그것이 실제계적인 사랑입니다. 스타워즈의 대사 포스가 함께하기를 이야말로 자기 안의 신화를 살아내라는 융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풋은 곧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며 나 자신을 믿어야만 비로소 발휘되는 무의식의 빛나는 재능입니다. 정신분석이란 바로 내 안에 더 깊은 가능성을 끌어내는 힘, 모두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내 안에 최고의 잠재력을 기어이 끌어내는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꼭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심리학자 융이라면 이것을 내 안의 신화가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했을 것이고, 프로이트의 계승자 자크 라캉이라면 실제계에 눈을 뜨는 순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안의 신화 혹은 실제계는 우리가 무의식